괴테 환상동화. 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하빈영 옮김. 비가 억수같이 내려 곧 넘칠 것만 같은 강가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고단한 하루를 보낸 늙은 뱃사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늙은 뱃사공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두 나그네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늙은 뱃사공이 오두막 밖으로 나와보니 커다란 불덩어리에 모습을 한 불도깨비 둘이 보였습니다. 불도깨비 둘은 늙은 뱃사공이 메어놓은 배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자기들이 이미 강 건너편에 가 있어야 한다며 늙은 뱃사공에게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늙은 뱃사공은 불도깨비들의 말을 듣자 잠시도 늑장을 피우지 않고 강 쪽으로 배를 밀어낸 뒤 노를 저었습니다. 늙은 뱃사공은 불도깨비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둘은 아주 빠르게 속닥거리기도 하고 이따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불도깨비들이 그러는 동안에도 늙은 뱃사공은 평소처럼 노를 저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도깨비들이 배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날뛰자 결국 늙은 뱃사공이 소리쳤습니다. 이러다 배가 뒤집어지겠소. 댁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배가 정말로 뒤집히고 말 거요. 그러니 가만히 좀 있으시오. 불도깨비들은 늙은 뱃사공의 말을 듣자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조용해지기는커녕 더욱더 요란하게 난리를 피웠습니다. 늙은 뱃사공은 더 이상 불도깨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를 저어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을 건너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뱃삭씨야. 불도깨비들은 늙은 뱃사공에게 소리치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금화 한 무더기가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축축한 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맙소사, 도대체 무슨 짓이요? 늙은 뱃사공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말 거요. 금화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너라고. 강은 금화를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오. 금화가 한 입이라도 물에 빠진다면 이 금속을 질색하는 강이 무시무시한 파도를 일으킬 거고 파도는 이 작은 배와 나를 모두 삼켜버리겠지. 그리고 또 누가 알겠소? 당신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러니 어서 이 금화를 가져가시오. 일단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상 어떤 것도 도로 가져갈 수 없어. 불도깨비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정말로 나를 수고롭게 하는 거요. 늙은 뱃사공은 자신의 모자에 금화를 주워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챙겨서 땅에 묻어야 한단 말이오. 불도깨비들이 배에서 내리자 늙은 뱃사공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내 뱃삭스는 어쩌고 그냥 내리는 거요. 뱃삭스로 금화를 받지 않겠다면 우리를 공짜로 데려다 준 셈 치시게. 불도깨비들이 대꾸했습니다.
난 오직 땅에서 나는 채소로만 뱃삭슬 받는단 말이오. 땅에서 나는 채소? 우린 그런 걸 싫어해서 먹어본 적도 없는걸. 그렇다고 이대로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양배추 3개, 아티초크 3개, 커다란 양파 3개를 나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진 절대 보내줄 수 없소. 불도깨비들은 늙은 뱃사공을 놀리며 달아나려고 했지만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자기들을 붙잡아 땅에 단단히 묶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아주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불도깨비들은 가능한 한 빨리 늙은 뱃사공이 말한 대로 뱃삭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뱃사공은 불도깨비들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도 출발했습니다. 이봐, 노인 양반. 우리가 중요한 걸 깜빡했는데. 불도깨비들이 소리쳤지만 늙은 뱃사공은 이미 꽤 멀리 간 바람에 그 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늙은 뱃사공은 빠르게 강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늙은 뱃사공이 도착한 곳은 강물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산으로 둘러싸인 땅이었습니다. 늙은 뱃사공은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금화를 땅에 모두 묻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우뚝 솟은 암벽 사이에서 기괴하게 생긴 틈을 발견한 늙은 뱃사공은 금화를 모두 그 바위 틈에 털어 넣어버리곤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바위 틈에는 초록뱀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초록뱀은 금화가 떨어지며 낸 쨍그랑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초록뱀은 반짝거리는 금화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모조리 싹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덤불과 바위 사이로 흩어져 있던 금화들까지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금화를 모두 꾸역꾸역 삼킨 초록뱀은 몸 안쪽에서 금화들이 서서히 녹으며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몸이 투명해지며 빛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초록뱀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러한 빛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빛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진 초록뱀은 누가 이렇게 많은 금화를 버렸는지 알아내려고 암벽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화를 버린 사람은커녕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초록뱀은 나무 뿌리와 덤불 사이 풀밭을 따라 기어갈 때 더욱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아하게 빛을 내며 반짝거리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잎사귀들은 에메랄드처럼 보였고 모든 꽃은 새로운 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초록뱀은 누가 금화를 버렸는지 알아내지 못한 채 황량한 덤불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다 넓은 땅에 도착한 초록뱀은 멀리서 자신과 닮은 강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초록뱀은 마침내 누가 금화를 버렸는지 알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희망이 커져왔습니다. 드디어 나와 닮은 것을 찾았어. 초록뱀은 소리치며 빛이 나는 곳으로 급히 갔습니다. 산지 위 마른 풀로 덮인 초원과 높은 바위 틈에서 풀을 뜯고 새벽 이슬과 신선한 샘물로 갈증을 달래며 살아온 초록뱀에겐
늪과 갈대밭을 기어가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금화와 빛만 생각하면 희망이 생겨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초록뱀은 몹시 지쳤지만 마침내 풀이 무성한 조그마한 늪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선 불도깨비 둘이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초록뱀은 불도깨비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멋진 신사들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이 몹시 기뻤습니다. 불도깨비들은 초록뱀을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갔다가 이리저리 뛰어넘기도 하고 마구 웃어대기도 했습니다. 저기 초록뱀씨, 초록뱀씨의 몸은 수평선 모양이군.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초록뱀씨와 우리가 빛을 낸다는 점에서 겉모습이 닮은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초록뱀씨, 자, 우리를 한번 보시오. 불도깨비들은 숨을 참아가며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몸을 길고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랗고 긴 아름다운 수직선 모양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지는 마시오. 어느 누가 이런 걸 자랑할 수 있겠소. 세상에 생겨난 이후로 우리 말곤 그 어떤 불도깨비도 앉거나 눕지 않았다오. 초록뱀은 불도깨비들 앞에 있는 것이 몹시도 불편해졌습니다. 초록뱀도 가능한 한 머리를 높이 들어올려 수직선 모양처럼 만들고 싶었지만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땅 쪽으로 다시 머리를 내리고 몸을 구부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록뱀은 어두운 덤불 속에선 자신의 모습이 몹시 만족스러웠지만 이들 앞에선 자신의 우아한 빛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결국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겁이 났습니다. 몹시 당황한 초록뱀은 서둘러 불도깨비들에게 좀 전에 자신의 암벽 틈으로 반짝거리며 떨어진 금화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고 물으며 덧붙여서 자기는 그 금화가 하늘에서 떨어진 금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록뱀의 생각을 들은 불도깨비들은 마구 웃더니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금화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초록뱀은 떨어진 금화를 먹기 위해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초록뱀씨, 마음껏 맛있게 드시오. 불도깨비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초록뱀씨를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소. 불도깨비 하나가 다시 몸을 빠르게 몇 번 흔들었고 초록뱀은 눈앞에 쌓인 금화를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금화를 먹을수록 초록뱀의 빛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반면에 초록뱀이 아름답게 빛날수록 불도깨비들은 마르고 몸집이 작아졌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초록뱀은 금화를 마저 삼키고서 한숨 돌린 뒤에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걸 말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거 좋군. 불도깨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릴리 공주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우리를 릴리 공주가 있는 궁전과 정원으로 데려가줘. 꾸물거리지 말고. 우리는 릴리 공주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거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초록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릴리 공주는 유감스럽게도 강 건너편에 살고 있거든요.
강 건너편? 마합소사. 우리는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이 강을 건너왔단 말이야. 우리를 릴리 공주와 갈라놓다니. 잔인한 강 같은 이라고.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다준 늙은 뱃사공을 다시 불러오면 안 될까? 아마 소용없을 거예요. 초록뱀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늙은 뱃사공을 이쪽 강가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들을 다시 태워주지 않을 거예요. 늙은 뱃사공은 이쪽으로만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강 건너편으론 아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난감하군. 그러면 강을 다시 건너갈 방법은 전혀 없나?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건널 수 없어요. 제가 건너편으로 데려다 줄게요. 근데 정오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그때는 우리가 돌아다니기 싫어하는 시간인걸. 그렇다면 거인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아침이나 저녁 때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어떻게? 거인은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덩치는 크지만 몸에 힘이 없어요. 손은 지푸라기도 들어 올릴 수 없고 어깨는 작은 나무까지 한 다발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거인의 그림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세요.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일출과 일몰 때 가장 힘이 세답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그저 그림자의 목덜미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거인이 강가로 걸어가면 거인의 그림자가 당신들을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해줄 거예요. 만약 정오쯤에 덤불들이 강가까지 뻗어나온 숲의 모퉁이에서 절 기다리신다면 제가 강을 건너게 해드리고 릴리 공주에게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오가 정 싫으시다면 해질녘에 거인을 찾아가세요. 분명히 거인은 친절하게 당신들을 맞이해 줄 거예요. 불도깨비들은 초록뱀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초록뱀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자신만의 빛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가져온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초록뱀은 바위 틈 아래에서 여기저기로 기어다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몸에서 빛을 내기 전이라 어두운 밑바닥을 한 줄기의 빛도 없이 기어다녀야 했지만 오로지 촉감만으로 그곳에 있는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가끔은 특이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뾰족뾰족하고 커다란 수정 사이를 구불구불 기어가기도 했고 한 번은 은으로 만든 실과 바늘을 찾기도 했습니다. 가끔 흩어져 있던 보석들을 발견하면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위로 사방이 막힌 곳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듯한 것을 찾아내고 적잖이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초록뱀이 기어오를 수 없을 정도로 미끈한 벽, 규칙적으로 깎아놓은 모서리, 잘 만들어진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사람의 모습을 한 동상들이었습니다. 초록뱀은 여러 번 동상들을 몸으로 휘감아 보곤 청동이나 잘 연마되어 반짝거리는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초록뱀은 다시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위 틈 아래서 자신이 추측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하에 있는 아치 모양 장소를 자신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모든 물체들에 대해 완전히 알아내기를 바랬습니다. 곧 초록뱀은 평소에 드나들던 바위 틈을 찾아갔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초록뱀은 아치 모양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초록뱀의 빛은 그곳에 있는 모든 물체를 밝히기에 충분치 않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밝히기엔 충분했습니다. 초록뱀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곳은 아치 모양의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두려움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빛나는 벽감 중 하나엔 황금 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황금 왕 동상의 크기는 실제 사람보다 커 보였지만 겉모습은 어른이 아니라 오히려 소년과 비슷했습니다. 황금 왕 동상의 멋진 몸은 장식이 없는 망토로 둘러싸여 있었고 머리에는 떡갈나무 잎사귀로 만든 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초록뱀이 황금왕 동상을 바라보자 황금왕 동상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금화가 있는 암벽 틈에서 왔습니다. 초록뱀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금화보다 더 훌륭한가? 황금왕 동상이 물었습니다. 빛입니다. 초록뱀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빛보다 활기를 띠느냐? 황금왕 동상이 말했습니다. 대화입니다. 초록뱀이 대답했습니다. 황금왕 동상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초록뱀은 곁눈질로 옆을 흘끗거렸습니다. 그러다 가까이에 있는 벽감에 또 다른 동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곳에는 은 왕 동상이 앉은 자세로 있었습니다. 은 왕 동상은 키가 크고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값비싼 보석들로 꾸며진 은 왕 동상은 장식이 있는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허리띠를 하고 왕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 왕 동상은 자신감 있고 밝아 보였습니다. 은 왕 동상이 막 말을 하려고 할 때 대리석으로 된 벽에서 희미한 색을 띠며 흐르던 빛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성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갑자기 밝아지자 초록뱀은 세 번째 왕 동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세 번째 왕은 월계수로 만든 관을 쓰고 자기가 잡고 있는 곤봉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단 커다란 바위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초록뱀은 네 번째 왕 동상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왕 동상은 초록뱀이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벽이 갑자기 갈라지자 빗줄기가 번개처럼 번쩍하고 사라졌습니다. 갈라진 벽 사이로 보통 키의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초록뱀의 주위를 끈 노인은 소박한 차림을 하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불에는 이상하게도 자꾸 눈이 가는 신비한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보통의 등불과 다르게 그림자를 전혀 만들지 않고 성전 안을 환히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있는데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황금 왕 동상이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등불은 어둠을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왕국이 끝나는 것이냐? 은 왕 동상이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목소리로 청동 왕 동상이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곧 일어나십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와 결합하게 되느냐? 청동왕 동상이 다시 물었습니다. 폐하의 두 형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말했습니다. 막내는 어떻게 되느냐? 청동왕 동상이 물었습니다. 주저앉게 될 겁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난 전혀 피곤하지 않아. 네 번째 왕 동상이 거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왕 동상들과 등불을 든 노인이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초록뱀은 성전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네 번째 왕 동상을 가까이에서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왕 동상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아름답기보단 크고 무거워 보였고 다른 왕 동상들과는 다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왕 동상들을 이루는 세 가지 금속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질 때 금속들이 제대로 섞이지 못해 썩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은이 흐르는 혈관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몸속에 이리저리 흉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황금왕 동상은 등불을 든 노인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너는 비밀을 알고 있느냐?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은왕 동상이 물었습니다. 열어볼 수 있는 비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걸 열어보일 수 있느냐? 청동왕 동상이 말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때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불을 든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혼합왕 동상이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네 번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초록뱀이 말하곤 등불을 든 노인에게 다가가 노인의 귀에 입을 대고 쉿쉿 소리를 내며 뭔가를 말했습니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힘차게 소리쳤습니다. 성전 안에 메아리가 울렸고 금속으로 된 동상들도 소리를 냈습니다. 이내 등불을 든 노인은 서쪽을 향해 초록뱀은 동쪽을 향해 빠르게 가더니 바위 틈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불을 든 노인이 지나간 모든 길은 황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이 들고 있는 등불은 모든 돌을 황금으로, 나무를 은으로, 죽은 동물을 보석으로 변하게 하는 신기한 힘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모든 금속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이 발휘되려면 등불은 오롯이 홀로 빛나야 했습니다. 만약 주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른 빛이 있다면 노인의 등불은 그저 여느 등불처럼 빛을 내며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밝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등불을 든 노인은 언덕으로 갔습니다. 언덕 비탈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몹시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난로가에 앉아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난 불행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디 나가지 않기를 바랬는데. 당신 무슨 일이 있었소? 등불을 든 노인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집을 나서자마자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집에 시끄러운 두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난 생각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마치 괜찮은 신사처럼 보였거든요.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요. 난 몰랐지만 당신은 그들을 보고 불도깨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뻔뻔스럽게 나에게 입에 발린 말로 치근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아마도 그 신사분들은 농담을 한 거겠지. 당신 나이를 생각해봐요. 짐짓 예의로 그랬을 거예요. 등불을 든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이요? 내 나이가 왜요?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나이 가지고 그러지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예의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요. 나도 알 건 다 알아요. 우리 집 벽이 지금 어떤지 한번 둘러봐요. 100년 전에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 낡은 돌들을 보라고요. 그들이 황금을 모두 빨아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먹어치웠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다른 황금들보다 훨씬 맛있다고 장담하며 먹더군요. 그들은 황금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몸집이 커지고 빛이 밝아졌거든요. 그들은 황금을 다 먹고 나자 다시 뻔뻔스럽게 굴었어요. 나를 쓰다듬으며 나를 자신들의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또 그들이 몸을 흔드니까 금화들이 바닥으로 마구 떨어지더라고요. 보세요. 저기 의자 아래 반짝거리는 금화들을요. 아,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개 몹스가 저 금화를 한두 개인가 먹었거든요. 저기 벽난로 옆에 죽은 채 누워있더라고요. 저런 불쌍한 것. 그들이 집을 떠난 뒤에야 우리 몹스가 죽은 걸 알았어요. 진작 알았다면 그들을 대신해서 늙은 뱃사공에게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았을 텐데. 그들이 늙은 뱃사공에게 무엇을 빚졌소? 등불을 든 노인이 물었습니다. 양배추 3개, 아티초크 3개, 양파 3개요. 날이 밝으면 그것들을 강가로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도록 해요. 등불을 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일이 있을 거요.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지 어쩔진 모르지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어요. 등불을 든 노인이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벽난로의 불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등불을 든 노인은 달아오른 석탄을 재로 덮고 반짝이는 금화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등불이 집안에서 홀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벽은 다시 황금으로 뒤덮였고 몹스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줄만호로 변했습니다. 보석에 새겨진 갈색과 검은색 광채가 몹스를 뛰어난 예술작품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바구니를 챙겨요. 등불을 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줄만으로 변해버린 몹스를 바구니 가운데 넣고 양배추 3개, 아티초크 3개, 양파 3개를 챙겨 몹스 주변에 놓아요. 내일 강가로 가져가서 빚을 갚고 강을 건너도록 해요. 정오에 초록뱀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아름다운 릴리 공주를 찾아 몹스를 건네줘요. 릴리 공주의 손길이 닿으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게 되지만 생명을 잃은 우리 개 몹스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몹스는 릴리 공주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꼭 릴리 공주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전해줘요. 그녀를 구원해 줄 것이 가까이에 있으니 죄악의 불행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때가 머지 않았다고요. 등불을 든 노인의 아내는 남편이 말한 대로 바구니를 채우고 날이 밝자 강으로 출발했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멀리서 반짝이고 있는 강을 밝게 비쳤습니다. 노파는 머리에 이고 있는 바구니 때문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줄만으로 변해버린 개 몹스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무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들고 갈 땐 바구니가 공중으로 떠올라 머리 위에서 둥둥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채소나 살아있는 작은 동물을 들고 가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언짢은 기분으로 걸어가다 깜짝 놀라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거인의 그림자를 거의 밟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거인의 커다란 그림자는 평지를 가로질러 그녀의 발 앞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거인은 강에서 목욕을 하고 막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노파는 너무 놀라 거인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인이 그녀를 알아채곤 장난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곧 그의 그림자 손이 그녀의 바구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거인의 그림자는 솜씨 좋게 양배추 1개, 아티초크 1개, 양파 1개를 꺼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인은 강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덕분에 노파는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집으로 돌아가 거인의 그림자가 가져간 것들을 다시 챙겨 나오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면서도 그녀는 계속 걸어갔고 곧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한참 동안 늙은 뱃사공을 기다리던 그녀는 마침내 나그네 한 명을 태우고 노를 저어 들어오는 늙은 뱃사공을 보았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나그네는 언뜻 보기에도 젊고 고귀하고 잘생긴 젊은이 같았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늙은 뱃사공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불도깨비 둘이 당신에게 빚진 채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녀가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늙은 뱃사공은 바구니 안에 있는 채소가 각각 2개뿐인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늙은 뱃사공에게 제발 받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그것을 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뱃사공은 어쩔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9시간 안에 나는 받을 것들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내가 받은 것의 3분의 1을 강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이 오고 갔고 늙은 뱃사공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강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빚을 졌다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여기 있는 6개만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따를 겁니다. 물론 내가 약속을 지킨다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전혀요. 그럼 손을 강물에 넣으세요. 늙은 뱃사공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빚을 모두 갚겠다고 강에게 약속하세요. 등불을 든 노인의 아내는 늙은 뱃사공이 하라는 대로
강물에 손을 넣고 약속한 뒤 강물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석탄처럼 검게 변한 자신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늙은 뱃사공에게 자신의 몸 중에서 손이 가장 아름다웠으며 아무리 고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하얗고 고운 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했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몹시 화가 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고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이것 봐요. 고왔던 내 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크기도 다른 쪽 손보다 훨씬 작아졌다고요. 단지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늙은 뱃사공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손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없어질 겁니다. 예전처럼 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손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당신은 평소처럼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요. 아무도 내 손을 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낫겠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어쨌든 난 약속을 지킬 거예요. 검게 변한 내 손이랑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꼭 지킬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곧 그녀는 서둘러 바구니를 들고 젊은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구니는 저절로 그녀의 머리 위로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는 생각에 잠겨 강가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고귀한 모습과 남다른 옷차림은 노파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가슴 부분에 반짝거리는 갑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자신의 멋진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입고 있는 갑옷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깨에는 자줏빛 망토가 둘러져 있었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머리엔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이 풍성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아한 얼굴과 잘생긴 발을 비추었습니다. 젊은이는 맨발로 뜨거운 모래 위를 차분하게 걸었습니다. 젊은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커다란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마음속 슬픔 때문에 외부의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젊은이는 그녀가 하는 질문에 별 내용 없이 짤막하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무척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젊은이와 대화하는 것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젊은이보다 앞서가려고 빨리 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천천히 걷네요. 잘생긴 젊은이. 난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초록뱀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서 남편이 준 이 선물들을 아름다운 릴리 공주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거든요. 수다스러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서둘러 그녀와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릴리 공주에게 가는군요. 젊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저와 가는 방향이 같네요. 릴리 공주에게 가져가는 선물이 무엇인가요? 거기 젊은이, 이건 공평해 보이지 않네요. 내가 하는 질문에는 그렇게 대꾸해 놓고 내 비밀에 대해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다니. 만약 내 비밀을 알고 싶으면 당신에 대해서 말해봐요. 그러면 나도 나와 선물에 대해 숨기지 않고 말해주도록 하지요. 젊은이는 그녀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개 몹스에 대해 젊은이에게 말했고
릴리 공주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보석이 된 몹쓸을 그녀의 바구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조용히 자고 있는 듯한 몹쓸을 안아주었습니다. 넌 행복한 동물이구나. 젊은이가 몹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너를 어루만질 것이고,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생명을 되돌려주겠지. 살아있는 것들은 슬픈 운명을 겪지 않도록 그녀로부터 달아나야 하는데 말이야. 왜 슬프냐고? 그녀의 손에 의해 죽는 것보다 그녀의 차가운 눈길에 상처받는 것이 더 두렵고 슬프지 않겠어? 혼잣말을 하던 젊은이가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이 나이에 내가 겪어야 하는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입었던 이 갑옷, 현명한 통치로 얻으려 했던 이 망토는 운명이 나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는 필요 없는 짐이고 하나는 껍데기뿐인 장식품이죠. 왕관, 왕홀, 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헐벗고 빈곤해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서 차가운 눈길로 힘을 빼앗아가는 릴리 공주. 그녀의 손길에 닿고도 죽지 않은 존재는 살아서 방랑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젊은이는 계속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등불을 든 노인의 아내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젊은이 개인의 내면보단 외적인 상황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아버지 이름이나 왕국의 이름 같은 건 말입니다. 젊은이는 딱딱해진 몹쓸을 쓰다듬었습니다. 햇빛과 젊은이의 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몹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등불을 든 노인과 그의 등불이 내는 신비한 빛의 영향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등불을 든 노인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젊은이와 노파는 멀리 아치 모양의 장엄한 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한쪽 강가와 다른 쪽 강가를 잇고 있었고 다리를 비추는 햇빛 때문에 아주 신비한 색을 내며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리가 그토록 아름다운지 몰랐던 그들은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와! 젊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눈앞에 서 있던 벽옥과 만으로 만들어진 그 다리도 꽤 아름답지 않았나요? 이제 에메랄드와 노곡수, 감남석이 우아하게 섞여 감히 제 발을 내딛기조차 겁이 나네요. 둘 다 초록뱀에게 일어난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초록뱀이 매일 몸을 뻗어 다리를 만들면 나그네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다리를 밟으며 강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젊은이와 노파가 다리를 건너 건너편 강가에 도착하자 다리가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곧 강의 표면 위로 내려왔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초록뱀은 앞서 걸어가던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초록뱀의 도움으로 강을 건넌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초록뱀에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 셋 옆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파와 젊은이는 쉬쉬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초록뱀이 쉬쉬거리며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릴리 공주의 정원을 둘러보겠어.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정이 되어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게 되면 우리를 릴리 공주에게 소개해줘.
커다란 호숫가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요. 초록뱀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씩씩거리는 소리가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파와 젊은이, 초록뱀은 어떤 순서로 아름다운 릴리 공주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릴리 공주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안타까운 비극이 생길지도 모르니 각자 따로 릴리 공주를 만나야 했습니다. 노파가 바구니를 들고 먼저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호자가 되어줄 릴리 공주를 찾았습니다. 릴리 공주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릴리 공주는 정원에서 하프를 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릴리 공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은 호수의 표면을 일렁이게 했고 잔디와 덤불을 살랑살랑 움직이게 했습니다. 온갖 나무로 둘러싸여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릴리 공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당신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하프는 또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나요? 당신이 그 하프를 얼마나 부드럽게 팔로 감싸고 있는지 마치 하프가 당신의 가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가느다란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어찌나 따뜻한지. 릴리 공주를 보고 눈과 귀, 마음까지도 빼앗겨버린 노파는 젊은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릴리 공주 곁에 있을 수 있었던 자네는 3배는 행복했겠네. 그러고 나서 노파는 릴리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름다운 릴리 공주는 눈을 뜨고 하프에서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때 아닌 칭찬으로 날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럴수록 나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요. 여기를 보세요. 내 발치에 불쌍한 카나리아가 있죠. 평소에 내가 노래를 부르면 화음을 만들며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내가 하프를 연주하면 하프 위에 앉아있곤 했어요. 나와 닿지 않도록 길들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내가 잠에서 깨어 노래를 부를 때 즐겁게 화음을 넣어주던 이 작은 카나리아가 겁에 질려 내 품속으로 날아들었어요. 내 머리 위로 날아오는 매 한 마리를 보곤 겁에 질렸던 거예요. 그때 난 죽어가는 카나리아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는 결국 내 차가운 눈길에 힘을 빼앗겨 물 쪽으로 퍼덕거리며 떨어졌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카나리아는 죽었는걸요. 카나리아의 무덤은 이제 내 정원에 슬픈 덤불을 하나 더 늘릴 뿐이에요. 아름다운 릴리 공주, 기운 내세요. 릴리 공주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던 노파가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내 남편이 당신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어요. 최악의 불행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최고의 행복이 찾아올 징조로 여기라고 했어요. 때가 머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사실 노파는 계속 수다를 이어갔습니다.